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빅뱅 우주론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를 배우면서 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외계 행성 그리고 외계 생명체 어떻게 탐사하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은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스케일이 커져요. 우주 전체적으로 우주의 그 과거와 역사, 그리고 우주의 전체 구성, 요런 것들을 배우는 걸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 좀 많아서 생소한 용어도 많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되게 신비롭고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하기 싫어하지 말고 너무 선생님과 같이 또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허블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왜 그 은하를 분류했던 그 과학자분 있죠. 그분이 또 우주 팽창을 알아내게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요거 배울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그 허블이 우주 팽창 알아낸 다음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이 두 이론이 크게 대립을 해요. 그 다음에 결국엔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하고요. 그 증거와 한계를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급팽창 우주와 가속팽창 우주론, 요런 걸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개념은 항상 그랬듯이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들 써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뭐 간단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허블의 법칙이 뭔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급팽창과 가속팽창 우주, 요걸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한 단계 심화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뭐 완벽합니다. 여러분 뭐 처음 배우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별거 아니니까. 자, 이번 시간에 허블 법칙. 자, 허블의 법칙이 뭐냐? 일단 요걸 알려면 여러분이 도플러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이거 선생님이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 뭔지 알아야 되는데 까먹었을 것 같아서 그거 다시 듣고 오면 좋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빛이 갈 때 이렇게 울렁꿀렁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볼록에서 볼록까지 거리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별빛이 우리한테 지구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파장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별이 우리한테 가까워지면서 빛을 내뿜으면 이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더 압축돼서 짧아진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짧아져요. 그리고 별이 만약에 우리한테서 멀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면 우리가 관찰했을 때 원래의 파장보다 더 길어지게 관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효과를 도플러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그 선생님 비유를 들었죠. 요 현상이랑 똑같아요. 자동차가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는 소리가 급격하게 엄청나게 커지죠. 왜냐하면 그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그 파장이 짧아지니까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윙 이렇게. 근데 여러분한테서 멀어지는 순간 급격하게 소리가 줄어들죠. 왜? 여러분한테 멀어지는 순간 이렇게 파장이 갑자기 길어지거든요. 그럼 하면서 이렇게 점점 갑자기 확 소리가 줄어드는 거.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플러 효과의 예시인데, 우린 이제 별빛을 배울 거니까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시광선 배웠죠?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짧은 쪽이 이제 보라색인데, 뭐 보통 보라색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보통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파장이 긴 쪽을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파장 긴 쪽이었잖아요. 가시광선에서. 그래서 이게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는 스펙트럼 상에서 파란색 쪽으로 약간 관측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하고요. 파장이 원래보다 길게 관측이 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적색편이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청색편이 적색편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용어를 알아야 될 게, 이 별이 멀어지는 속도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별이 멀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시선 속도, 아니면 다른 말로 후퇴 속도,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후퇴 속도라고 많이 하고요. 요거 두 개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플러 효과 됐고요.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 배웠을 텐데, 흡수 스펙트럼, 그 별빛을 관찰을 하면, 은하나 별을 관찰하면 항상 이 흡수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도 스펙트럼 상에서 위치가 바뀌어서 적색편이 청색편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 그냥 뭐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해하면 더 좋겠죠. 자, 정지한 별빛,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요 위치에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요 위치에서 관측이 돼야 돼요. 이거를 보통 기준 파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비교 스펙트럼 뭐 이렇게 많이 불러요. 비교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자, 원래 요 위치에 있어야 될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이 왼쪽 파란색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 빨간색 쪽이죠.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관찰되는 현상을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지, 그러니까 어떤 별을 관찰을 했는데 원래보다 왼쪽에서 관측이 됐다. 무슨 뜻이죠? 그 별이, 별 또는 은하가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더 오른쪽에 관측이 됐다. 이거는 그 별 또는 은하가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위치라는 건 방출선이나 방출선이나 흡수 스펙트럼 그 선의 위치는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듯이 원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 있어야 될지는 과학자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비교해서, 이게 비교 스펙트럼이죠.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발견됐네. 아, 적색편이 우리한테서 이 별이 멀어지면서 별빛을 방출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은하와 별을 관찰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은하와 별을 관찰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했듯이 빛밖에 없어요. 빛. 그 별을 자세하게 망원경으로 아무리 고성능으로 봐도 자세하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멀리 있는 별들은. 그럼 그 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서 나타나는 이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또 뭐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은하도 마찬가지로 흡수선이 관찰됩니다. 은하들은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 수천억 개 별들의 흡수선이 싹 다 겹쳐져 갖고 보이겠죠. 은하를 보면. 아무튼 그 은하에서도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원래 만약에 가만히 있는 은하라면 스펙트럼이 원래 정상적인 위치에서 관측이 될 거예요. 그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근데 만약에 은하가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으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왼쪽 편에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왼쪽에서 관측이 된다. 이거를 청색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한테서 멀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고 있으면 파장이 원래보다 길어지는 효과가 나면서 원래 위치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관측이 된다. 이거를 적색편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멀어지면서 파장이 이렇게 원래보다 길게 되는 현상, 그리고 원래 파장보다 더 짧아지는 현상, 이거를 청색편이라고 한다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해봅시다. 자, 정지 상태, 그러니까 비교 스펙트럼이죠. 자, 요 비교 스펙트럼, 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원래 여기에서 관측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자, 은하 A는 지금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얘도 예를 들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쪽 여기서 관찰되죠. 이런 식으로 이 스펙트럼 흡수선들이 적색편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A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고요. 은하 B는요? 은하 B도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죠. 둘 다 적색편이에요. 근데 자, A와 B 중 여러분 찍어보세요. 뭐가 더 우리한테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까요? 더 빨리. 자, 은하 B입니다. 자,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자, 후퇴 속도, 아까 그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속도가 이제 후퇴 속도 또는 시선 속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얼만큼 적색편이 됐나,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얼만큼 이동했나, 요 길이를 보고서요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공식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 수능 볼 친구들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능 볼 친구들은 요거 꼭 외워두세요. 자, V는 후퇴 속도를 얘기하고요, 뭐 다른 말로 시선 속도라고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 C는 광속은 이제 30만 킬로미터, 30,000 킬로미터 per 세크. 굉장히 빠른 속도죠. 1초에 거의 지구를 6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람다는, 람다 제로는 이제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 그 값을 말하고, 그냥 람다는 관측한 위치, 뭐 적색 편의가 됐든 청색 편의가 됐든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 보통 선생님은 요렇게 많이 외워요.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이렇게 많이 외우고요. 왜냐하면 요게 또 요 값이 Z라고 해가지고 적색 편의량이라고 불러요. 적색 편의량. 그래서 뭐 만약에 뭐 Z가 뭐 0.2다 뭐 수능 문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가 0.2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알아두세요. 적색 편이라고 한다는 거. 요 값이 다른 말로 Z, 스몰 Z라고 해가지고 적색 편의량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람다 빼기 람다 제로를 이제 뭐 델타 람다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이거 그 과학이나 수학에서 델타라는 건 그 변화량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변했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이 후퇴 속도가, 자 보세요. 만약에 원래 있어야 될 애보다, 자 원래 있어야 될 애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여기. 근데 여기가 지금 더 오른쪽 파장이 더 크게 관측됐어요. 그러면 이제 후퇴 속도 값이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어야 될 위치보다 이 관측한 파장이 더 작게 나왔다는 얘기는 더 왼쪽에 나왔다는 얘기죠. 청색편이. 자, 청색편이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는 지금 이 원래보다 이 값이 더 작기 때문에, 그죠? 더 작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알아두세요. 그 적색 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을 때는 후퇴 속도가 플러스고요. 우리한테 가까워질 때는 후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 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뭐 공식만 봐봤자 여러분 멘탈만 나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비교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제 그 은하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은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여기서 관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은하 C가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위치보다 더 오른쪽, 즉 적색 편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보고서 지금 500인 애가 523.4로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은하 C의 후퇴 속도 얼마게 이렇게 수능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공식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써보죠. 자, V는 C 곱하기 얼마였죠?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럼 그대로 C는 30만 킬로미터예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거 보통 저 시험 문제로 주어주고요. 그다음에 람다 제로라는 건 원래 값이니까 요거죠. 500. 자, 500 뭐 단위까지 그냥 써볼까요? 기분 나는 대로 단위까지. 나노미터라는 건 그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람다 빼기 람다 제로니까 지금 관측한 거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서 요걸 뺀 값을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23.4 나노미터가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 계산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그냥 계산해 보면요, 뭐 이렇게 뭐 찍 해갖고 여기 뭐 6에 30에서 600 600 곱하기 23.4 해보면요 14,040 선생님 미리 해봤거든요. 요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요 공식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으니까 수능 볼 친구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천재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뭐 당연히 뭐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뭐 하여튼 과학자니까
우주에도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관측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우주를 일단 뭐 옛날에는 뭐 그렇게 과학기술이 뭐 어마어마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망원경으로 대충 봤을 때는 굉장히 고요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우주에는요, 뭐 은하부터 시작해서 뭐 별들도 엄청 많고요, 물질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들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 왜 전에 그 성운이 수축하는 것처럼 우주도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수축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끼리도 중력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당연히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작아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인슈타인은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뭔가 중력을 방해하는 어떤 미지의 힘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뭐 여러분은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게 좋거든요. 우주상수라고 해요.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뭔가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우주를 이게 수축하지 않게 바깥으로 이게 팽창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 것이다. 중력을 거스를 수 있게 하는 그걸 우주상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어쨌든 가만히 있는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군. 정지할 때 정자예요. 정적 우주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제대로 된 그 우주론의 시작이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부터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적 우주론. 자, 근데 이분 아시죠? 이분 허블 아저씨라고 하면 되죠. 과학자 죄송합니다. 허블 과학자님이신데 이거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이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이거 안 좋고요. 자, 허블이라는 분이 은하를 분류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 은하의 스펙트럼도 당연히 관측을 했어요. 자, 요 외부 은하들을요 다 이렇게 관측을 한 겁니다. 하나하나 다 굉장히 열심히 관측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스펙트럼들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은하들이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은하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전부 다 오른쪽으로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오른쪽에서 관찰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들이 적색 편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이걸 알아내게 됩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또 큰 걸 알아내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허블이 그냥 은하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은하들이 많아요. 근데 뭐 얘도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고 얘도 멀어지고 있고 얘도 멀어지고 있고 얘도 멀어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한테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은하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보다 중력이 더 세서 그런데 아무튼 안드로메다 같은 좀 특이한 은하들은 좀 청색 편의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요런 특이한 은하들 말고요. 대부분의 은하는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멀어지는 속도가 그냥 다 똑같았으면 허블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뭘 알아냈냐면요. 이걸 알아내요. 멀리 있는 애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애는 관측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애가 뭐 여기 관측되고 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좀 더 멀리 관측돼. 얘는 여기 있어야 될 애가 더 멀리 관측돼. 얘는 여기 있어야 될 애가 더 멀리 관측돼. 뭐 이런 식으로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가까이 있는 애는 천천히 멀어지는데 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심지어 저 우주 끝자락 가까이 있는 퀘이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때 배웠죠, 여러분. 적색 편의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 뒤에 사진 먼저 보여줄게요. 뒤에 사진을 먼저 보여주면 이 풍선이 자, 예를 들면 여기 점을 같은 간격으로 찍어볼게요. 같은 간격으로 찍어보고 풍선을 후 하고 불면은요. 이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끼리는
이 멀어지는 속도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 멀리 있는 애들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저 실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학적으로 아무튼 저기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더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멀리 있는 애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자, 이거를 우리가 허블이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또 그래프 나왔다고 멘탈 나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선생님이랑 연습한 대로 X축, Y축 보시면 되죠? 자, X축이 뭐죠? 거리. 자, 거리고요. Y축이 후퇴 속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어떻게 해석할까요? 선생님 다시 알려줘요? 여기, 예를 들면 저기, 시간, 여기 성적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성적 올라간다. 뭐 그냥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거리가 멀리 있는 애일수록 후퇴 속도가 어떻다? 더 빠르다. 그런 얘기죠. 즉,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 자, 이거를 허블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요. 허블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은 기존에 우주가 가만히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허블이 아니다. 우주는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알아낸 거거든요. 그 당시 아인슈타인은 뭐 거의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천재 과학자였는데 참 아인슈타인도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요 정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을 아무리 포기하셨어도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프 나타내면 이거 기울기가 A라고 하면 Y는 AX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똑같이 해봐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V니까 Y가 아니고 V잖아요. V는 A, R, 거리가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식을. 자, 근데 이 기울기를요, 허블이 그냥 자기 이름을 따갖고 허블상수 이렇게 붙여갖고 허블의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면 V는 HR, 즉 다른 말로 하면 후퇴 속도와 거리가 비례한다. 그리고 상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듯이 왜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에너지는 저기 시그마 T 4제곱 할 때 이 시그마가 그냥 에너지랑 T 4제곱이랑 이게 값이 같게 하려고 그냥 껴 맞춰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블 상수. 자, 그래서 요걸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허블 상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허블 상수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별표 100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주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이것도 실험으로 해보면 진짜 알 수 있는데 뭐 학교에서 시간 나면 해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놓고서 여기서 후 막 바람 불어서 풍선을 크게 하면은 이 가까이 있었던 애는 조금 천천히 멀어지는데 멀리 있었던 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멀어져요. 멀리 있는 애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요. 그렇게 해서 허블의 법칙 알아낸 거고. 자, 그리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요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고 나서요. 자, 여기서 허블 상수 구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게 뭐 아무거나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잡아볼까요, 여기 한번 잡아보죠. 여기서 허블 상수라는 거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울기 요거 분의 요거 하면 기울기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겠네요. 10의 제곱이랑 10의 4제곱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기울기라는 거는 자 600 메가파섹 분의 얼마죠? 이게 3이라는 게 아니고 곱하기 10의 4쓰니까 3만이란 얘기예요. 1만, 2만, 3만, 4만이란 얘기니까 3만이네요. 30000 km per sec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0 2개 없어지고 6, 5, 30에서 50. 그래서 허블 상수는 50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이제 단위까지 하면 km per sec per 메가파섹 이렇게 단위까지 나타내면 한테 50이 나오겠네요. 허블 상수를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래프 기울기 허블 상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고요. 요거 두 개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우주의 나이가요 허블 상수의 역수 h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그 나이라는 건 어쨌든 시간이잖아요. 자, 시간인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속력분의 거리. 자, 요걸 나타내보면 아까 요게 허블 법칙 식이 V는 HR이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V분의 R을 나타내보면 요걸 요로 넘기면 이제
h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h분의 1.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게 선생님 그 허블 법칙이 허블 상수가 여기에서 50이니까 그럼 우주 나이가 50분의 1인가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그 단위를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서 여러분이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기 힘들고요. 그냥 우주의 나이가 허블 상수의 역수라는 거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사실 그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거든요. 과학자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그거에 이제 다른 말로 우주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우주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 볼 수 있는 라인을 왜 지평선, 수평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뭐 빛의 속도보다 빨리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건 볼 수 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주의 나이가 어쨌든 아까 h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주의 나이 동안에 빛의 속도로, 그죠? 크기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거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리는 지금 속도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우주 끝자락에서 날라온 애가 있다면 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크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 시간이 h분의 1이니까 곱하기 속도, 빛의 속도 해가지고 여기 그냥 h분의 c로 우주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해 안 되면.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허블 법칙이라는 거는요,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뒤쪽에 이제 막 팽창 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는 허블 법칙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블이 결국에는 또 이게 다음에는 PPT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담배 몸에 안 좋습니다. 자, 허블이 알아낸 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냈다는 거죠. 허블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뭐 알겠지만 뭐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대학 가서 교수님들이라던가 아니면 과학자들이라던가 이게 권위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기 그 연구한 거에 대해서. 하물며 세계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자기가 뭔가 내세운 이론이 틀렸다, 얼마나 난감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좀 그랬을까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쨌든 인정을 합니다. 되게 멋있죠.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우주가 가만히 있는다, 틀린 말을 했는데 요즘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서 또 맞은 말이 또 있어서 또 신기하죠. 나중에 나와요.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의 중심은 없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요, 중심 따위 없습니다. 우주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은하에서 관찰하면은 은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이한 애들 몇 개 빼고는. 근데 여기에서 관찰해도 다 멀어지고 있고, 여기서 관찰해도 얘들 전부 멀어지고 있고,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싹 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우리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아마 안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아니 선생님 빅뱅 터졌을 때 한 점으로부터 폭발했는데 그럼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우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3차원 공간도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중심이 없다기보다도 우주에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우주에 중심 없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뭐 어디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딴 말 다 틀린 말이에요. 전부 다 틀린 말이라는 거. 우주 중심 없다 받아들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허블의 법칙 다 배웠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꼭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포인트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허블의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우주의 중심은 없다는 거, 요거 꼭꼭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빅뱅 우주론 계속 배워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